안녕하세요. 오늘도 30대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런 익명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날은 평생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오기도 하네요. 역시 인생에서 당연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파란만장한 일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덧붙여 이야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공헌자가 바로 엄마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10년 넘게 의료업계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결혼은 2년 전에 했고, 전 여성분과 만나 재었습니다. 이 결혼은 평범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던 계기였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을 차근히 준비하는 엄마의 잔소리가 더 다양하고 깊어지니 오히려 남자 만나는 것이 더 귀찮아지더라고요. 여자는 꼭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고생 안 하고 가족이랑 사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살아봤자 죽을 것도 없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만큼 들어야겠죠. 엄마의 말처럼 이제는 의무감이라도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목적으로 연애를 생각하려니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는 이해가 되었어요. 원래 연애할 때는 엄마에게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 연애를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끊겨버렸는데 엄마로서는 이를 걱정했겠죠. 휴일에도 말없이 집에만 누워있는 딸을 보며 답답하기도 하고요. 과도 조금 있으면 곧 침대랑 합체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날 사람이 없으니 움직일 힘도 이유도 없는 게 어떻하죠. 직장 다녀본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회사 다니면 인생이 낙이 없어요.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쳇바퀴 같은 하루를 보내니까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일같이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마치 내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고물 로봇 같다고 할까요? 제가 딱히 취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그런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나이는 먹는데 할 줄 아는 것은 그저 일하는 것뿐이라서 운동이라도 하면 삶이 활력이 생길까 싶어 스포츠 센터를 가기 시작했죠. 집 옆에 작은 체육관이 있었지만요. 어떻게 보면 차로 20분 정도 가야 하는 정확한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 등록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큰 용기를 내어 시작한 운동이지만 평범한 수영이나 헬스를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뭘 배울지 고민하다가 스쿼시를 선택했어요. 스쿼시라는 운동을 아시나요? 조금은 공을 라켓으로 쳐서 하는 운동인데 실제로 테니스와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운동이라 스스로 멋있게 느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어려운 것 같더군요. 혼자서 하기엔 무리할 것 같아서 강습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하는 강습을 선택했죠. 시간대의 선생님은 바로 전에 만난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첫인상은 좋았어요. 황토색 피부와 선한 미소가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다정한 느낌을 주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태도도 친절하고 다정했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참 재밌었어요. 저는 운동을 처음 배우는데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 같았고 따라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때 제 마음에 든다는 것은 물론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호감이라는 겁니다. 수강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이 잘 가르치셔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보다 6살이나 어리셨어요. 나이적인 측면에서 호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모두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연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뒤편에 산 내 슬픈 이야기, 나도 몰랐었다. 인생 속에서 확실하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운동에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전 남편에게 수업을 받던 중 3개월 정도가 지났다.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나눈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우울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등 말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 우리는 바로 옆 동네에 살았어요.
걸어서 16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저희 사이에는 교통편이 좀 불편했는데 저는 차로 이동하고 전문가는 버스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데려다 주겠다고 했었죠. 저는 남편도 생각 없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한 번 더 물으니 바로 승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운동을 하고 퇴근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먼저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후회했어요. 귀찮았어요. 집에 혼자 조용히 가려 했는데 누군가와 함께하고 어색한 정적을 깨기 위해 말을 건다는 것이 꺼려졌어요. 아,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막상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생각했던 만큼 어색하지 않았어요. 역동적인 센터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차 안에서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더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금씩 목소리로 질문을 하고 제가 마음대로 대답하고 그런 기본적이고 사소한 질문과 대답들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주제로 바뀌고 차츰 심도 있는 생각과 고민들로 바뀌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또한 차 안에서 오가는 동안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저도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연애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귀찮지 않고 생각보다 편안하며 생각보다 기분 좋은 대화가 잘 통하면 6살 어린 동생조차도 남자로 보이는 일이 생기곤 했지만 남편 또한 저를 여자로 보니 안 보냐는 제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굳이 먼저 접근하지 않았어요. 전 그때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나 운동을 배우는 제자이자 퇴근을 같이 하는 지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거리만으로도 만족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만나는 여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 그냥 대화의 흐름 안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말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이 대답을 안 하고 절반이 찾아왔어요.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 싶어져도 쳐다보니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연애 쉬었다고 해도 알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이 미묘한 문장 속에서 긴장감은 운명적 이성적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사실 운전하면서 전염병 쪽을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태웠을 때 한눈 팔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날까봐 마음이 걱정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제 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전광판은 항상 옆에서 절차를 보면서 대화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쳐다보지 않아도 상대가 힘없다고 알 수 있는 정도로 쳐다보면서요. 어느 정도 늦은 시기에 나왔지만 자연스럽게 시선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매 순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게 전 남편과의 신호였거든요. 이런 작은 확신을 가지니까 저도 다가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생겼어요. 그날 밤 나는 문자와 전화를 시작했고 전 남편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전 남편이 나보다 훨씬 전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내가 하는 모습에 진심을 담아주시고 한 번쯤 눈길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힘들어도 밝게 웃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나를 계속 지켜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웃음소리를 통해 내가 웃음을 잃었던 상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과 같은 사다리로 올라갈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냥 웃지 않고 욕설을 내뱉거나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들면서 연애를 시작해도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보다 어린 남자에게 결혼을 언급하면 천하태평한 사인으로 보일까봐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행운스럽게도 그가 먼저 그에게 결혼을 제안해 주었어요. 결혼 전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원래 저는 결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말에 바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한 번에 홀랑 넘어가는 일이 아니었고 엄마께서 10번 찍어야 넘어가는 나무처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서 맞닥뜨려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는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제 강사 월급이 높지 않았으며 따로 하는 일도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결혼 준비를 다 갖춘 상태로 결혼을 하시나요? 결혼하고 나서 모으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 곳을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이렇게 집을 마련하면서 2년이 지났어요. 정도 결혼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이런 고민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선택 본인이 집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집을 갑자기 떡하니 사주실 정도로 여유롭진 않다고 생각해서 놀라긴 했어요. 아마 제가 외동이라 따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거절했어요. 결혼을 미루거나 월세집을 알아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특히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입장에선 제가 신랑보다 6살이 많다는 게 상대편 집안에서 큰 흐물을 잡을 거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전 남편은 인상이 좋고 사실 멀쩡하며 어리고 괜찮은 남자입니다. 그로 인해 만나줘서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조금 상할지라도 엄마가 당신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을 것이며 저를 위해 조언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납득할 만한 이유입니다. 결혼할 때 나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굽힌 적이 있고 억울하며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을 알고 있어서 딸로서 어딘지 죄송합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제가 귀한 자녀로서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의 남편이 너무 고마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곧 수긍했어요. 그 후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식만 올렸습니다.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 힘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준비 과정 내내 수월했어요. 시부모님은 모시지 않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시며 도와주셨고 아버지는 이재훈 평생 함께할 우리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단 생각에 기쁘셨는지 감사하게도 전문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센터에서 에어컨 2대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생하며 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은 괜히 어깨가 으스해져서 처가가 해준 거라며 자랑 많이 했었대요. 하더군요. 그때까지 해도 저도 전 남편이 평생 반려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가 행복해 보이면 저도 행복했고 고마워하는 걸 보면 저도 고마웠죠. 신혼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대로였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즐겁고 행복했죠. 둘 다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였는데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달아낼 역할을 늘렸어요. 진급하게 되어 정신이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죠. 그런 과정으로 전 남편에 대한 사랑 이외에도 존중과 신뢰라는 감정 또한 생겼어요. 나의 긴 인생 속에서 단 한 해간만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게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도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집에는 열린 사 같은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이날은 꼭 가족들끼리 모여 외식하거나 집에서 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저희만의 규칙이 있었죠. 첫 연애 날이자 세상을 빛볼 수 있게 만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처럼 서로 모여나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맙다, 사랑한다를 전하죠. 엄마가 결혼 전부터 전 남편과의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365일 중 364일은 아무런 말도 안 하겠다며 하루만큼은 함께 시간을 가져다 주기를 미리 당부하셨기 때문에요. 결혼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이 기념일을 겸사겸사 신혼집 집들이로 함께 하려고 우리 집으로 초대했고요. 원래 아버지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전 남편이 함께 있으니까 계속 찾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4시에 술을 마시며 오랫동안 웃고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있는데요.
이후로는 가족을 더욱 가깝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점차 저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해주시며 친밀해하는 것 같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까지도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답니다. 했어요. 해요. 난 어릴 때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자랐다는 게 편은 아니었어. 부모님이 소홀한 편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운영하던 가게가 바빠서 대부분 혼자 있었거든. 운동도 집에서 혼자 있기 싫어서 자꾸만 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자기들 가족처럼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지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보여.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속에 들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오래도록 며느리 역할, 아들 역할을 하려면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 요즘 이 서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런 일로 바빠서 수업도 많이 받고 있네요. 음악. 늘 물어보거든. 그런데 왜 나에게 물어봐? 엄마나 아빠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보다 문자를 더 많이 하니까. 직접 물어봐봐.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내가 보는 것과 같겠지. 너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비슷해. 그 사람이 워낙 잘해주는 거 엄마도 알잖아. 달라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어.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김 여사님?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이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듯이 한 거예요. 너가 바쁠 때 신경 쓰이게 찾아와서 미안해. 엄마 이만 가볼게. 엄마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찝찝했어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데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요. 놓칠 것 같아서 급히 달력을 확인했지만 그 날짜까지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 남편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 혹시 나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거나 가끔씩 그랬나요? 음악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아들 시절과 같은 모습이라서 별말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이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둘 다 나를 통해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남편한테 엄마가 찾아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주 정도 올랐나 하루는 전염병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퇴근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놀라서 나가봤더니 혼자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진정하려고 숨을 천천히 몰아쉬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그냥 센터에서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생각나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냐고 물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 뒤로 남편이 화내는 일은 점점 더 늘어났어요. 몸은 다양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만 그 이유는 같았죠. 센터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거나 대표 성격이 이상하다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멍청하다거나 등의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이유들이었어요. 듣지 못한 제가 왜 그런 사람이 있냐며 꼬치꼬치 캐묻으면 뭘 자꾸 물어라고 해요. 화가 저한테 옮겨오는 건 점점 그렇지만 순식간이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자다가 목이 말랐겠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라고요. 구실로 나가보니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으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 눕고 싶다며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했지만 옆으로 다가가니 갑자기 화를 내며 바로 옷을 져며 찢고 나가자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는 게 어떻게 화물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오늘 업무 중에 생겨난 나쁜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다며 이해해 달라고만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죠. 처음에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이해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니 나중에야 잘못은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전 남편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더는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었죠. 전 부인은 전 남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 몰랐던 폭력성이 있었고 공유되지 않은 일과가 있었으며 제게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 또한 남편이 든 불문강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즉각 해결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다투는 관계가 냉전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화를 내는 이유와 부부간의 신뢰가 왜 깨졌는지 발견하고 어떻게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직장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불안하고 걱정되더니 결국 찾아간 센터는 다소 낯선 느낌이었어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전 남편이 급히 나타나 뛰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을 때 갑자기 남편이 모르는 차에 덜컥 탔다는 깜짝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어요. 차 안이 보이지 않아 누구의 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행학교가 웃으며 뛰어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낯설고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이는 직감적인 느낌이었고 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따라가려 했지만 손이 떨리며 영화에서처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분한 마음으로 운전한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두렵지만 저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터로 가서 주차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며 아까 본 차량 번호를 제시했어요. 직원이 확인해 보겠다 하더니 차량 주인은 여기 회원인데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갔을 거라 말했어요. 그런데 얼핏 들었을 때 이름이 분명히 여자였어요. 개인정보를 묻지는 않았지만 이 정보만으로 충분했어요. 여자 회원의 차를 타고 퇴근한 거죠. 그 사실만으로 전 충분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다가요. 그로부터 몇십 분 후 남편이 도착한 것 같아요. 저는 무심한 투로 그렇지만요. 얼굴을 보며 울어버렸어요. 너 왔나 봐. 조금 늦었네. 퇴근이 늦었어. 오늘 조금 늦게 끝났거든. 끝나고 바로 왔는데도 일하니까 이러지. 내가 요즘 센터에 가기가 싫다는 게 제 생각이야. 전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그 말을 할 때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돼서요. 그 사람은 원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순간에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최소한 기본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던 제가 즉시 오늘 엄마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쟤를 붙잡고 어디가 아파? 라고 물으시는 거야? 나중에 말해줄게 하고 집으로 바로 가자고 했어요. 저녁 시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찾아온 딸 때문에 부모님은 꽤 놀라신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척하지만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호의적인 마음으로 누워 생각해봤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난 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일어나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엄마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정아, 엄마의 말 잘 들어. 3주 전, 나 홀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고 있었지. 알아? 우리 동네 옆에 있는 큰 마트 아닌가? 차에 짐을 싣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보니까 서방이 지나가고 있더라도 그 옆엔 낯선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파장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방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을 보니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여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기만 했죠. 난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서방을 따라갔지만 바로 뒤에서 보기에도 그건 분명히 인상이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한테 말할까 싶다가도 사람이 난리를 치는 사람이면서 내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쫓아와서 죽일 것 같은 사람이라서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서방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걸까 봐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상처받길 무서워해 뭐가 너를 위한 선택인지 몰라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혼자 아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딸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서운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너만 아플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야 해.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만큼 깜짝 놀랬죠. 괴롭히고 있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교묘하게 젊은 미인을 꾀해왔군요. 압박을 받아왔던 거예요. 먼저 남편에게서 오는 안부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사의를 인정하셔서 센터에 설치해 주었던 에어컨을 다시 가져오셨어요. 센터의 제자가 제대로 살라는 익명의 쪽지를 남겨두거나 그런 일들을 제가 몰래 그리고 아버지도 몰래 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실수가 나왔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날지 상상이 가서 마음이 아파졌고요. 참 어이없는 건 센터에 있던 에어컨을 다시 빼앗은 날 남편께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처가가 보내준 거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도로 가져가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빵에 올라가는 것뿐이냐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올라가라고 했대요. 언젠가 갚겠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에어컨이 필요해서 가져간 거니까 갚았다고 생각하라고요. 센터에 쪽지를 남겼을 때도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혼자 돌아간 데를 찾아가신 것이에요. 남편에게 말 없이 찾아가서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자랑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오셨대요. 거기서도 의미심장하게 질문만 하다가 돌아가니 남편 입장에서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지난날 저는 팬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엄마에게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이었죠. 그런데 본인도 찔리는 구석에 있고 엄마가 그런 행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못했겠죠. 이런저런 정황은 맞아 떨어지는데 따지지는 못하고 화는 내니까 집에 오면 폭군이 되고 그걸 보니 전 남편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있던 조금의 정도가 떨어지고요. 혼자 마음고생했을 엄마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성적으로 영리하게 나서겠다고 하였죠. 그런데 엄마는 아직 안 끝났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일단 자리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휴일이라 그런지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장모님의 건강을 물어보며 눈치를 살살 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보다는 건강이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말투가 느껴졌는데 말을 계속 들어보니 마치 증거를 더 모아서 한번 터뜨릴까 했지만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아픈데 어떻게 연락을 못 본 척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연락이 왔으면 내가 알려주지 않았을 텐데요. 남편이 핸드폰을 켜서 연락 목록을 살펴볼 때 제가 폰을 빼앗아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날짜에 수정된 것과 내용을 현재 형태로 수정했습니다. 잠이 깨고 난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인 남편에게는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문을 부수기 시작하며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뭐야, 지금 뭘 하고 있니?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무얼 하려 하는 거야? 당장 내놔. 아, 빨리 내놓으라고. 문을 열어. 남편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당장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황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남편의 핸드폰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볼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뺏긴다면 당연히 저도 심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참 어이없고 옷짜는 듯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연락 목록과 앨범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어볼 것이 참으로 없었군요. 음악 소재의 가사 같네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로 해설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앨범 사진은 없었지만 연락 목록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대화했던 내용은 삭제하고 번호도 저장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대화한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 대화만 봐도 우리의 관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집에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최근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그 대화 내용을 찍어두고 그 여자의 프로필도 확대해서 찍어두었습니다.
배신감과 원망으로 눈물이 나오려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화가 난 편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지만 참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하는 척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요. 그제 남편도 발길질을 멈추더군요. 진정이 좀 든 것 같기에 저도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줬죠.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역시나 유쾌한 일은 아니네. 그동안 남을 행복했니? 그렇게 사니까 즐거웠어? 들킬까봐 다급해서 문 두드리는 꼴을 보니까 아무리 즐거웠어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던 것 같네.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본 거 뭐예요? 혼자 오해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요. 오늘 언제 그 여자가 집에 올 건지 물어봤는데 센터 회원을 만나고 차를 빌려 집까지 가는 것이 그의 취미인가 봐요. 혹시 저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었나요? 센터 회원이라고 말했더니 그때서야 적반하장으로 화가 났지만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들키고 난 후에도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랐어요.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의 모습에서는 외도를 들킨 사람이 아닌 화가 난 사람 같은데 우리가 만난 건 아직 운동할 때 처음 느꼈던 설렌 감정 때문이라서 솔직히 어리둥절해요. 만남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바빠져서 자주 만날 시간이 없었고 저는 오늘을 열심히 보내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생겼거든요. 저는 단지 더 자주 만나고 더 적극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갔을 뿐입니다. 게다가 제가 6살이나 더 어리기 때문에 책임감이 높고 성숙한 당신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잘해왔는데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참아왔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더 자주 만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더 어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그럴 가치가 있고 그렇게 당당한 일인 거냐고 남편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전 곧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아니었으니 정리할 것도 없었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 뺏을 것도 없었고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저만 상처받고 끝나는 일 같아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딸이 매일 우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빠도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나서지 않으니 우선은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족 모두가 나 때문에 힘든 걸 알지만 마음을 버티기도 버거웠던 터라 아무 말도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전 남편이 가끔씩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냐? 등의 말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가출한 것처럼 돌아와 달라는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휴일 아침, 엄마가 갑자기 제 방으로 찾아와서 외식 준비를 하자며 당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중요한 날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거절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절 억지로 끌어내면서 오늘 꼭 모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어쨌든 함께 나섰는데 목적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것이 우리 집이었거든요. 이것저것 음식을 사서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 화들짝 일어나더군요. 엄마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 같이 밥 먹으러 왔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준비하셨고요. 집이 없었으면 전화해서 부르려고 하신다면 우리 가족과 그 사람은 매우 어색한 정막 속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찔 것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 숟갈 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사과를 시작했어요. 이 서방 미안해. 그동안 에어컨을 끈 것도 연락을 안 받았던 것도 똑바로 살라고 충고한 것도 모두 나였고 아기를 갖고서 그런 거였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저는 장모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신 것도 그리고 뒤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멈추지 못해서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심은 아닌 것 같았지만 확실한 사실이길래 확인해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른으로서 보기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미안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이고 싶어서 그래요. 장모님, 그게 무슨 의미이신지 더 미안해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자네 센터에도 시간에도 다 말해놨어요. 서방이 외도해서 우리 딸과 이별했다고 그래서 처신 잘해달라고 말해. 나도 그 부끄러운 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얼굴을 들고 얘기했으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아래 이사센터에 와 있는데 내 짐은 바로 찾으면 돼. 그동안은 우리 집에 묵고 밥을 해먹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으니 고맙게 생각할 거라 생각해. 더불어 몸을 원했다면 그건 너무한 요구였다.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 같아서 조용히 물러나 줬어야 했다. 엄마 사실인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했잖니. 그 정도는 감안하고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겠지? 총무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만 하는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러시는 건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아, 내처럼. 그렇게 죽을 죄를 저질러 놓고서 그동안 잘한 한 가지만 내세우려는 거야? 원래는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우리 딸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줬어. 지금은 소금을 안 뿌리는 걸 다 탓하려 하네. 어머, 본가에 가면 소금을 맞을 수도 있겠어. 엄청 화냈거든. 그래도 사돈 쪽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은 인성적인 분들이야? 그분들에겐 잘해줘. 장모님, 화가 나신 전 남편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는데 마침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불러오는 이삿짐 센터가 문 앞에 왔더라고요. 제가 서둘러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고 센터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방을 가리키며 남편의 짐을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서서 자신의 짐이 무작위로 쌓여지는 것을 보고만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통쾌했던지 묵은 체증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제 가족은 항상 이래왔던 것처럼 늘 제 편을 든 그 주부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그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다가 그랬나 봐요. 이삿짐 센터 비용은 도착하면 자네가 내게 보낸 쓰레기인데 본인이 해결해야지 않나? 화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은 정말 엄마로서는 화를 내게 만들었죠. 원래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강한 성격이야?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편하게 자다가 갑자기 마지막 식사를 하고 쫓겨났어요. 그 뒤로는 별일 없이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아주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전 남편과 살던 집은 바로 처분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요. 휴일마다 부모님을 모셔서 여행을 다니며 상처받은 마음을 아주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이번 기회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인생에서 당연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더 큰 행복을 찾아가면서 가족과 서로 농부대기며 함께해요. 살아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걸 엄마도 아셨다고 아빠도, 엄마도 저도 비록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배운 점들이 있었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전 사람을 보는 눈을 좀 더 길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다면 말이죠. 지금 가족과 본인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긴 하지만요. 전 남편은 센터에서 바람을 피워들켜서 그만둔다고 해요. 그렇게 센터를 욕하더니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회원이 전 남편보다 7살이나 어렸거든요. 생물로 걷는 전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그 후로는 전염병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혼 이야기였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는 다른 이야기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소음을 하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상황이 다르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 엄마가 대단한 복수를 해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 정진하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